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SG 안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ESG 수준 진단은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회사에서 ESG 경영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 우리 회사는 도대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하는 것이죠. 단순히 막연한 느낌으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 혹은 아직 멀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만들고 현재 수준을 어떻게 측정하며 목표와의 격차를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단은 모든 ESG 전략의 첫 단추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 잘 따라오셔도 우리 회사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은 확실히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강의가 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의 ESG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로 설명하기 막막하신가요? 아니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지 그 시작점조차 찾기 어려우신가요? 많은 분이 ESG라는 단어만 듣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십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우리 회사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구성할지. 둘째, 그 점검 결과를 어떻게 수치화해서 현재 현주소를 파악할지. 셋째, 목표 수준과 비교하는 갭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무엇부터 고쳐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는 ESG,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이라는 건 마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갈 때 무작정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사전에 문진표를 작성하고 혈압도 재고 체열도 하죠. ESG 진단도 똑같습니다.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 단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체크할지 범위를 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재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몇 점인지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갭 분석입니다. 목표하는 수준과 지금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단계죠. 마지막 네 번째는 개선 과제입니다.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꼭 넣어주세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진단을 건너뛰고 바로 실행에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나침반도 없이 무인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좋다는 활동들을 무작정 따라하다가 정작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활동은 놓치게 되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측정할 기준점조차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진단을 먼저 하면 우리에게 지금 당장 급한 게 뭔지 보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죠. 여러분, ESG는 마라톤입니다. 매년 우리 회사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비교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은 우리 회사의 ESG 건강검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어디가 튼튼하고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준 진단을 할 때 딱 3가지 질문만 던지세요. 첫째,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 둘째,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셋째, 무엇부터 해야 하나? 이 3가지만 답할 수 있으면 진단은 끝난 겁니다. 어디에 있나는 체크리스트로 현재 점수를 매겨 확인하고 어디로 가야 하나는 동종업계나 법적 규제 수준을 살펴 목표를 정합니다. 마지막 무엇부터 하나는 격차가 가장 크고 시급한 것부터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죠. 사실 많은 실무자가 진단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회사의 현주소를 숫자와 근거로 명확히 확인하는 작업, 이게 바로 수준 진단의 핵심입니다. 이 세 질문에 답을 채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한결 수월하실 거예요. 진단의 로드맵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이 단계들은 서로가 서로의 재료가 됩니다. 1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정하면 그 목록이 2단계의 현재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가 됩니다. 2단계에서 나온 현재 점수가 3단계 갭 분석의 기초 데이터가 되고 3단계에서 발견된 갭들이 4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개선 로드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죠. 오늘 강의는 바로 이 순서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지,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 갭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하나씩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새 우리 회사의 로드맵이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단계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1단계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회사 ESG 잘하고 있나? 하고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계신가요? 걱정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체크리스트는 그 막연한 걱정을 구체적인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첫째, 빠뜨리는 항목 없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게 해주죠. 셋째, 누가 해도 똑같은 기준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측정하면 얼마나 성장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체크리스트란 단순히 질문지일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공시라는 네 가지 큰 영역을 모두 다루는 우리 회사의 ESG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크게 네 가지 영역입니다. 환경이 사회 S, 지배구조지, 그리고 정보공시 P입니다. 환경은 다들 아시는 온실가스, 폐기물, 용수관리 같은 것들이고요. 사회는 직원 채용, 안전보건, 인권경영,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이 포함됩니다. 지배구조는 이사회 구성이 투명한지, 윤리경영은 잘 되는지 보죠. 정보공시는 우리가 하는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검증받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 네 영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ESG 경영입니다. 혹시 우리 회사가 환경은 잘하는데 지배구조는 너무 취약하지 않은지 오늘 당장 체크리스트를 펼쳐놓고 한번 분류해 보세요. 이 네 영역이 바로 ESG의 튼튼한 골격입니다. 많은 분이 물어보십니다.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다 만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정부나 기관에서 잘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 많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만든 KESG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의 방대한 지표 3,000여 개를 분석해서 딱 핵심만 61개 항목으로 압축해놨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기업이라면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만약 이것도 부담스럽다면 우리 회사 규모에 맞춰 핵심 항목만 추려내서 쓰시면 됩니다.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지도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 상황에 맞춰 조금만 다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면 시작도 못합니다. 단순히 했다, 안 했다로만 체크하면 너무 단조롭지 않을까요? 그래서 5단계 성숙도 평가를 도입하는 겁니다. 1단계는 도입 전으로 아예 관련 활동이 없는 상태, 2단계는 인식으로 필요성은 느끼는 단계, 3단계는 도입으로 정책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 4단계는 체계화로 실제 데이터가 쌓이는 단계, 마지막 5단계는 선도로 목표를 달성하고 대외적으로 성과를 공개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지금 몇 단계인가요? 1단계인가요? 3단계인가요? 이렇게 단계로 점수를 매기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가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기반 진단의 묘미입니다. 단순 OX보다는 이 5단계 지표를 써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1단계에서 체크를 마쳤다면 이제 2단계 레벨 체크로 넘어갑니다. 항목별로 점수를 다 매겼다면 이제 영역별로 합산을 해볼 차례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영역 점수를 다 더해 평균을 내고 사회 점수를 내보세요. 그러고 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이 한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점수는 높은데 지배구조가 2점이라면 우리는 지배구조를 집중적으로 보강해야겠구나 하는 결론이 나오죠. 이 결과표가 바로 여러분 회사의 ESG 성적표입니다. 이 점수를 나란히 비교하는 순간 앞으로 우리가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야 할지 방향이 정해집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어느 영역이 제일 취약한가요? 점수를 매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숫자를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역 간의 균형을 보세요. 하나만 잘하고 나머지가 0점이라면 그건 결코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두 번째, 평균 점수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평균보다는 유독 낮은 항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낮은 항목이 우리가 개선해야 할 1순위 후보입니다. 세 번째, 외부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뒤처진 건지 아니면 요구받는 수준이 높은 건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점수가 높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낮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단은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고칠 곳을 찾는 도구일 뿐입니다. 숫자의 의미를 읽는 눈, 그게 실무자의 핵심 역량입니다. 이제 3단계 갭 분석입니다. 현재 수준과 목표 수준 사이의 차이를 재는 단계죠. 여러분, 갭이 뭘까요? 격차입니다. 이 격차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의 목록입니다. 현재 수준은 진단을 통해 확인한 우리 점수이고
목표 수준은 법적 규제나 이해관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입니다. 그 차이만큼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하는 거죠. 왜 2단계가 중요할까요? 막연하게 ESG를 잘하자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2점인데 목표는 4점이야. 그 차이는 2점만큼의 정책 보완이야 라고 하면 할 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격차가 곧 할 일이라는 사실, 이 단어 하나만 오늘 기억하셔도 큰 성과입니다. 목표 수준은 어떻게 정할까요? 무조건 5점 만점이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세 가지 기준을 보세요. 첫째,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선. 둘째, 경쟁사나 동종업계 수준. 셋째, 우리에게 직접 투자를 하거나 거래를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목표를 잡으세요. 실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첫 해부터 만점을 노리지 마세요. 현재 2점이니까 올해는 3점까지 올리자는 식의 한 단계씩 올리는 목표가 훨씬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잡으면 금방 지쳐서 ESG를 포기하게 됩니다. 현실 가능한 한 걸음, 그게 진짜 ESG입니다. 격차를 확인했다면 이제 왜 그 격차가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숫자가 차이 난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정보가 없어서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할 의지는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누가 할지 책임이 불명확해서 안 하고 있는 건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맞는 처방이 나옵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교육만 시킨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죠. 분석 결과가 담당자 지정 미흡이라면 그때는 담당자만 임명해도 해결됩니다. 숫자의 차이를 보고 왜? 라는 질문을 3번만 던져보세요. 그럼 무엇을 처방해야 할지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4단계 마지막입니다. 이제 격차를 구체적인 할 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미흡이라는 격차를 발견했다면 개선 과제는 월별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이 됩니다. 안전보건 정책 문서 부재라면 안전보건 규정 제정 및 사내 공지가 과제가 되겠죠. 이렇게 바꾸면 그냥 갭이었던 것이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지 정해진 실행 계획으로 바뀝니다. 막연한 걱정이 구체적인 업무 리스트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죠? 진단이라는 건 거창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업무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해야 할 과제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가로축은 실행하기 쉬운 정도, 세로축은 중요한 정도입니다. 중요하고 실행하기 쉬운 것은 당연히 최우선 순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으세요. 중요하지만 어려운 것은 일정을 잡아 장기적으로 준비합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어려운 것은 맨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매트릭스를 그려보세요. 무엇부터 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면서도 작은 성공을 빨리 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이제 시간축 위에 올려놓을 차례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만드세요. 3개월 내에 바로 할 수 있는 규정 제정 같은 것들은 단기에 배치하고 데이터 시스템 구축처럼 시간이 필요한 건 중기에, 감축 목표 달성이나 대외 공시는 장기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마치면 이게 바로 우리 회사의 ESG 개선 로드맵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진단을 통해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 로드맵이 있으면 경영진에게 보고할 때도 실무부서의 업무를 배분할 때도 아주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단의 완성입니다. 진단 과정에서 주의할 실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라는 마음은 진단의 적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가져와서 평가하세요. 둘째, 점수만 내고 끝내는 경우입니다. 점수 내고 서랍에 넣으면 그건 종이 낭비입니다. 꼭 갭 분석과 개선 과제까지 연결하세요. 셋째, 완벽한 데이터에 집착하는 겁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료로 일단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일회성으로 끝내는 겁니다. 진단은 매년 반복해서 추이를 관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함정들만 피하셔도 진단 결과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오늘 배운 4단계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1단계 체크리스트로 무엇을 볼까? 를 정하고 2단계 현재 수준에서 지금 몇 점일까? 를 파악합니다. 3단계 갭 분석으로 얼마나 부족할까? 를 확인한 뒤
마지막 4단계 개성 과제에서 무엇부터 할까? 를 결정하는 로드맵을 만듭니다. 이 흐름 기억나시죠? 진단은 복잡한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체크하고 점수 내고 격차를 보고 할 일을 정하는 아주 단순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 흐름을 여러분의 업무 프로세스에 그대로 녹여보세요. ESG 진단이 한결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첫째, 감이 아니라 근거로 확인하십시오. 점수와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의 근거가 될 겁니다. 둘째, 격차가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격차를 찾는 것이 귀찮은 작업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업무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무엇부터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다 하려 하지 말고 작고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승리하는 전략입니다. 이 3가지를 실무에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SG 경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과제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배운 K-ESG 가이드라인에서 딱 5개 항목만 골라서 우리 회사의 점수를 매겨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5개만 골라 점수를 매겨보는 것, 그게 바로 ESG 전문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중대성 평가에 대해 실전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정말 중요한 강의니까 꼭 다시 와주세요. 혹시 오늘 강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ESG 경영,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